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 함께 점검해보고 시장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어젯밤에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국채금리 특히 장기물 이야기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상승의 배후에는 조금씩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 불안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9월 8일에 지금 현재 총리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그런 정부 신임한 투표를 지금 붙이기로 했고요. 지금 만약에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정 구성에서 지금 여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 의석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신임 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치 불안정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스가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정부 신임을 묻는 투표를 제안했느냐라는 것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재정 긴축을 골절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보시게 되면 공휴일도 조금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발이 심하고 일반 경제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그런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8% 정도이고요. 참고로 EU 집행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럽 지역의 재정 적자 권고는 GDP 대비 3% 정도입니다. 근데 거의 한 2배 가까운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프랑스 채권에 대한 그런 신뢰도 약화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사실 재정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만에 긴축에서 확장으로 재정 기조를 바꾸기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정 적자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증세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먼저 독일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지역 중에서 가장 이제 재정 준칙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생 국가였었죠. 그런데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빠른 경제 성장을 회복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한 발짝 늦춰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준칙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버리고 우리도 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쌓여오다가 트리거가 된 것이 이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 쪽 독일에다가 나토에 대한 그런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이 이제 한번 군사적인 긴장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를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 발행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것을 눌러안고 있던 그런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부담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키면서 돈 풀기, 즉 우리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보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막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비율이 물론 3%를 약간 상회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처럼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시장에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럽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재정적인 확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채권에 대한 공급량의 증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그 국가 채권의 신뢰도 약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그 만기물 중에서 장기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트채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영구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재정에 대한 그리고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국가였는데 그만큼 또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채권 중에서 약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영국 국채 중에서 3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이제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는 외국인들이 돈을 그만큼 빨리 회수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국도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이런 재정 부담이 불거질 때는
영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는 흔히 말하는 이제 채권 작용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채권 작용단이 유럽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출현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이렇게 채권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번 달 10일부터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 정책 회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면 결국에는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최근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달 유로존 CPI가 2.1%로 나왔습니다. 정책 목표가 2%이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기는 하지만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유럽 집행이사들이라든지 여러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유로존의 기준금리 수준은 적당히 완화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부분 다 컨센서스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더 낮아지면서 디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불거진다든지 지금 유로존의 이제 주요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더 급격하게 꺾인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물가도 2% 내외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가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ECB도 기준금리를 동결 기조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이런 식의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결 가능성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게 다 연결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또 외환 시장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파운드와 가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는 다시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이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98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달러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 달러를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하고 이제 가장 크게 걸어야 되는 통화인 이제 유로화죠. 그래서 달러하고 유로 그리고 달러하고 유로라는 것은 미국과 유로존의 그 경기 펀더멘탈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러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금리 차이, 채권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큰 팩터이고요. 근데 이 금리가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금리는 국가의 성장성, 펀더멘탈에서 같이 파생되는 그런 함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성, 금리라는 것을 두 개를 놓고 봐야 되는데 올해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약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유로화가 오히려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달러가 강달러로 넘어서 슈퍼달러로 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배적이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막 무분별하게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굉장히 급격하게 깎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 전망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초에 2%까지 보고 있다가 그것이 쭉 낮아져서 1%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어떤 공격적인 재정 집행이라든지 ECB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런 정책 모멘텀들이 힘을 얻으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쭉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내려갈 때에는 당연히 미국 금리도 같이 내려올 수 있겠고요. 유로존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올라갈 때는 유로존의 벤치마크인 독일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독일 간의 이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달러가 계속해서 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시계를 조금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기보다는 이제는 멈추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결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까지 달러 약세를 이끌었던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과 그리고 ECB 간의 연준과 ECB 간의 어떤 통화 정책의 차이 때문에 나타났던 건데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둘 다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성장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절대적인 성장률 레벨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럽보다는 미국이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나온 미국 경기 지표들을 보면 약간은 좀 우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나왔던 ISM 제조업 PMI를 보면 50을 이번에도 하회한 상황인데 미국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관세발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예, 관세발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왕설래가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표를 보면 분명히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ISM 제조업 지수 엊그제 발표된 8월 달을 보시게 되면 48.7 정도로 지난달 48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선 50 이하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은 되고 있다. 근데 다만 위축의 심도 자체가 조금은 얕아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요. 이 ISM 지수를 이제 구성한 여러 가지 하위 지수를 좀 뜯어보시게 되면은 이번 8월 때 나타났던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생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 다시 늘었기 때문에 이 전체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 신규 주문이 늘었다는 것은 어쨌든 전체 지수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선행성적인 그런 선행을 보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ISM 지수가 조금 제조업 지수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볼 만한 재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함께 봐야 될 것이 이제 오늘 밤에 발표하게 될 ISM 이제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50.1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달 이제 오늘 발표될 그 컨센서스는 50.7 정도, 50.4 정도로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대 7 정도로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좀 견조하게 받쳐준다면 제조업 부분의 경기가 많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을 서비스업 경기가 좀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경기 둔화성은 조금 경기 방향성은 둔화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크래시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서비스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밤에 발표될 ISM 서비스업 지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경기를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베이지북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확실성을 언급한 보고서지 않나 싶었는데 베이지북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결과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연준이 관장하고 있는 12개 지역 중에서 먼저 이제 물가부터 보시게 되면은 12개 지역 중에서 10개 지역은 물가가 완만한 상승세,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세 영향보다는 그냥 완만하게 평소 오르던 대로 올랐다라는 정도로 대답을 했고요. 2개 지역만이 굉장히 관세 영향으로 크게 올라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관세 영향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 측면을 보시게 되면 11개 지역에서 고용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1개 지역은 조금 많이 감소했다라는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를 버무려서 경기 판단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서 별로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응답하는 이 응답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이 물론 이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표에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확인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베이지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참고로 FOMC가 시작되기 2주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 미국 지역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판단, 물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보고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로 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번 보고서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밋밋했습니다. 물가도 별로 변화가 없고 고용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9월 FOMC에서 이 베이지북의 논리대로만 따라간다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명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9월 FOMC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차원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약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합니다만 계속되는 그 정치적 압박을 이제 면피하기 위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나온 경기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를 보면 참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전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고용 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간밤에는 또 졸트 보고서라고 하죠. 구인이직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이 졸트 보고서부터 좀 짚어볼까요? 졸트 보고서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구인 건수죠. 예, 구인 건수가 718만 건으로 최근 10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7월달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7월달, 8월달 고용 지표가 우리 깨진 것을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좀 예견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4.2%, 4.3% 정도로 자연 실업률을 계속해서 하회하는 그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의 구인구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 측면을 측정한 지표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게 될 비농업 고용자 수, 신규 취업자 수는 얼마만큼 취업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 쪽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결국에는 균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균형점이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노동시장이 이렇게 둔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직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도 함께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실업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데 강력한 근거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 실업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노동의 공급 자체가 줄고 있고 수요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의 균형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의 자체는 고용시장의 이제 목표 자체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이 점보다는 고용의 전체적인 최대 극대화, 즉 이것은 이제 연준의 윌러 이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고용의 극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실업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과연 정책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 이제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이 시계의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고용 쪽으로 조금 방점을 찍으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9월 이후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순차적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윌러 이사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편인데요. 사실 윌러 이사가 원래부터 비둘기 편이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안정적인 실업률 자체를 이 숫자만 놓고 보게 되면 안정적이지만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해 놓고도 보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뭐 100에서 150bp 정도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분명히 그 단계별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고용시장이 더욱더 둔화가 확인이 되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용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경기 둔화에 맞춰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이제 수순인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이 둔화가 될 때 인플레이션도 함께 낮아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CPI라든지 PCE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직후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와서 다 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물가가 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여도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상승률의 한 80% 정도를 서비스업 물가가 다 떠받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업 물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경기가 좋고 서비스업의 물가가 높고 이런 점들이 물가를 하방 경직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깨지더라도 물가가 같이 따라 내려가지 않는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과연 인플레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고용에 발맞춰서 금리를 내릴 것인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겠습니다. 지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면 결국해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것의 관건은 역시나 물가 지표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이사진 구성원 문제들도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현지 시각 4일에는 미란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 지명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일 테고요. 또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두고도 마찬가지로 이번 FOMC에 계속해서 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청문회가 열리고요. 거기서 이제 무난하게 만약에 통과를 된다면 분명히 9월 FOMC에서는 참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쿡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소송 진행 중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역시 9월 FOMC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란 이사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다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제 사실 서면으로 제출한 또 그 자료를 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뭐 연준의 독립성이라든지 뭐 물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도 또 함께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란의 이사가 들어와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미란 이사의 그 입김이 얼마나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신임 연준 의장 후보자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3%포인트가량 내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준 의장도 좀 교체가 된다고 보고 또 연준 이사 지명자도 트럼프의 입맛대로 바뀐다면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급진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연준을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연준을 많이 장악한다라고 할 때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 그 급격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연준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 역사상 그 의사결정의 투표 분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의장 의견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FOMC에서 유일하게 윌러 이사하고 보우먼 이사가 금리 동결에 반대를 했던 것 정도가 최근 한 15년, 10년 정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되게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윌러 이사가 의장이 된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연준 이사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은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이사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다 학식과 의견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 간에 그런 이견이 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상태로 정치적인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연준이라고 하는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립성을 보장받고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연준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 한 600여 명의 경제학자들도 트럼프의 이런 연준 흔들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의 신뢰가 좀 무너진다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서 마찬가지로 외환 시장도 좀 변동성을 겪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준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금융시장은 뭐 달러 패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 유럽 쪽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미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이제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당장은 내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뭐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끌려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국가 채권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그런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더 벌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스티프닝으로 발현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경기를 반영해야 되는 이 채권 수익률 곡선이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채권 금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외환이라든지 주가 이런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전부 다 대혼란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초반에 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연준의 신뢰성이 좀 흔들린다면 마찬가지로 장기물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이미 3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수준에 이미 연준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우려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제로 발표되는 그런 CPI를 지금 뜯어보시게 되면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얼른 금리 낮춰라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강요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되는 CPI 안에서 서비스업의 물가 기여도가 아까 80%라 말씀을 드렸는데 미미하게 상품의 기여도도 5월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물가가 전체 물가의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상품 물가가 올라간다면 물가의 방향성 자체를 아래쪽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장기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장기물 금리가 이제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한 4.2에서 4.3 이 박스권 안에 갇혀버린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가 주요 키워드고 일본은 반대로 금리 인상이 주요 키워드인데 이렇게 된다면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작년 8월을 한번 복귀해 보면 조금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8월에도 미국 고용 지표가 확 깨지면서 미국이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기대가 확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 금리는 확 줄어들었고요. 확 내려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채권 금리가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다 보니까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갔었죠. 그래서 엔화를 이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엔캐 투자자들이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것을 빨리 청산해 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 9월 이후의 시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금리는 단기물은 좀 다르지만 장기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관세발 그런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엔화 환율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금 가격을 최근에 보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하회하는 등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시선은 안전자산으로 쏠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해석이고요. 특히나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그런 가격 부담이 다른 대체 자산으로 좀 흘러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달러를 사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자꾸 연준 흔들기 같은 문제도 있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옛날만큼 그렇게 안전 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신에 금을 매수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금리는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낮아질 때 원래 가장 유명한 자산은 현금이라든지 금과 같은 그런 실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금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 대신에 금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주요 신흥국들의 이제 중앙은행들도 달러의 보유 비중을 조금 내리고 금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금 가격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